3, 2, 1. Welcome to Love Machine. 네, 1935년 1월 뉴욕 어느 가난한 지역의 법원에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친 죄로 법원에 섰습니다. 부모도 없이 병들어 누워있는 손녀들을 위해서 할머니는 빵을 훔친 것이었는데요. 그 빵을 도둑맞은 빵가게 주인은 매우 화를 내면서 할머니의 고소를 끝까지 취하하지 않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판사도 매정하게 그 할머니에게 $1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판사님은 이렇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도둑질은 시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벌금 $10를 선고하며 방청객 모두에게도 각각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벌금들은 그 빵가게 주인을 포함해서 할머니를 도와주는 데 쓰였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판사의 판결에 매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1934년에서 45년까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지낸 피오렐로 라가디아 시장의 일화였습니다. 네, 법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또 차가운 것이지만 또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이 판결문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디자인학부 라이브 방송 디방 14번째 방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little bit of steam. Burned out, so to speak. Come a little closer. Here's some exposure. Do you mind to quit your pretending? Truth or false, the shit never ending. Hear me now and stop condescending. You see, I'm begging you, hear me, bab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디방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방송을 계기로 저희 학과 학부가 또 열심히 또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법학과의 양재모 교수님 모시고 디자인과 저작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교수님과 좋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바쁘신 분인데 제가 또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네네. 예, 저는 법학과의 이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양재모 교수입니다. 예, 뭐 법학을 전공 계속했고 또 이제 학생들을 법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저도 관심 분야는 이제 법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생소한 분야인 건데, 네. 예, 법이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실생활을 효율적으로 이제 규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주 전공으로 연구를 하셔 오셨나 봐요. 예, 예,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벌금을 부과하면 그게 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냐 네, 이런 네. 거고요. 뭐 저작권도 똑같거든요. 저작권을 어떤 문제를 친고죄로 할 거냐 아니면 벌금을 뭐 부과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 이게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그 결과가. 예, 예. 그래서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관한 연구가 저희 나라는 거의 미약합니다. 네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많이 시작이 됐는데 네네. 저희 나라는 미약해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 법학과에 계시는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법대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항상 두꺼운 안경에 책을 잔뜩 들고 또 조금은 글쎄요,
편안한 복장, 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렇게 약간 공부만 하는 학생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똑똑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학과 어떤 학과인가요? 뭐 법학은 말 그대로 법을 공부하는 네. 뭐 학과인데요. 네. 예, 쉽지는 않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분야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의학, 철학, 법학 세 학문 분야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아, 의학, 철학, 법학. 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 안에 전공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세 개예요. 의학도 네. 전공이 있고, 아. 법학도 전공이 있고, 네네. 철학도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주 철학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뭐 존재론을 하느냐, 그렇죠. 의미론을 하느냐, 여러 가지 걸로 나뉘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전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책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은 거죠. 아, 정말 그 역사를 생각해보면 정말 양이 많겠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이 많으니 이제 네. 책의 두께도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다른 전공의 교과서 책의 두께보다 한 뭐 서너 배? 좀 좁은 책들은 한 10배 가까운 두께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법대생들이 그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는군요. 예, 책이 다 두껍습니다. 법대 책은. 네. 아, 교수님 그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 법학, 의학, 철학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요. 네, 교수님 갑자기 멋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멋있었지만 교수님도 그렇게 전형적인 법대생이셨나요? 뭐 그렇기도 했지만 저는 또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기도 해서 네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새길도 하기도 했고 뭐 다른 거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오프닝에서 그 라가디 판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섭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격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이게 네. 이제 진짜 어려운 질문이시죠. 네, 네, 저도 압니다. 네. 이게 법 분야에 이제 법 학문 분야에 법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법철학. 예. 네, 네. 그러니까 법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법철학의 주제가 하나가 법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 뭐 천여 년 동안 인간들이 천여 년도 됐죠. 소크라테스도 법이란 무엇이냐 2000년이 됐죠. 네. 예, 문제를 제기를 하고 논의를 했으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답은 없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대한 질서, 지켜야 될 약속, 네네. 뭐 그런 것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려면 나 혼자 살 수 없으니 서로 일정한 룰을 정하자. 그 룰에서 지키자. 뭐 이런 네. 정도일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걸 뭐 정하는 거다. 이 정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그냥 쉬운 답이 아닐까. 야, 아주 바보 같은 질문에 정말 법대생처럼 답을 해주셨네요. 명쾌하게, 간단하게. 아니, 그렇지 않죠. 질서, 약속,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뭐 그것만으로도 이미 법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법에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뭐 가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법학과에서는 그런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예, 이제 뭐 다들 전공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인 법 체계에서는 이제 뭐 헌법, 그러니까 헌민형이라고 부르는 거, 헌법, 네. 민법, 그러니까 형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차법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있는데 네, 네, 네. 법도 법철학, 그 다음에 이렇게 법학에서 이제 그 법이 뭔지를 의미를 설명하는 걸 법 해석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해석학 안에도 여러 가지 학문 분야가 있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법정책학이라는 것도 있고, 네, 네. 뭐 법철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의학의 뭐 내과, 외과, 소화기 뭐 이런 것처럼 네. 수많은 분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야. 자, 오늘 저도 사실 뭐 철학이니 법이니 관심을 가지려고 해봤지만 이렇게 알쏭달쏭 했었는데 교수님 말 몇 마디에 많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그 많은 법들 중에 이제 저작권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디자인학부는 창의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저작물에 관련된 일을 내가 하기도 하고 남의 걸 쓰기도 해야 되는 좀 필연적인
또 직종이랄까 그런 학과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법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모신 거거든요. 그런 법들 중에서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치를 갖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네.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건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 땅, 물건, 네. 금, 은.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음악,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림, 또 네. 인간이 만들어낸 뭐 예쁜 그릇이라든지 네, 뭐 이런 네. 것들, 이것들이 이제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니 법이 이걸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네. 문화적 가치이긴 한데 네. 이제 초기에는 이게 문화적 가치였어요. 음.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유럽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이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네. 저작권을 인정했고요. 어. 이에 반해서 미국은 이게 문화적 가치가 있냐 없냐 관계없이 인간이 여기다 노동을 투여해서 가치가 있으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게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었고, 유럽에서는 예. 네, 네. 그런데 미국적 사고에 의하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노동력과 뭐가 투여됐다면 이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사고인 거죠. 그렇죠. 실용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그 점에서 그러니까 극단을 달리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점차 융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 중심이 미국이 이제 경제의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미국 중심의 저작권 미국 체제가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문화적 가치가 있냐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투여해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좀 변하게 됐죠. 그것이 뭐 음악이건 예. 미술이건 물건이건.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따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 이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보호해 그 산물에 대하여. 네. 야, 그 막연하게 창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저작권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가 조금 개념이 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내가 스스로 뭐 그림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거기 더 애착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투입했느냐,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그림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네. 노동력이라는 게 이제 단순 반복의 노동이 아니라 창작의 노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창작성이 부여되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노동과 결합이 왜냐면 인간이 하지 않으면 그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AI가 만든 물건을 저작물로 인정할 거냐? 이게 최근에. 이게 이제 또 논쟁의 핵심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AI가 만든 음악, AI가 요즘 작곡을 하더라고요. 예. 과연 그것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또 다른 논쟁에 이제 결합된 네.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해야 창작물이다 이렇게 네, 했던 네. 게 인간이 투여하면 된다, 노동을 투여하면 된다, 거기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된다. 라고 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간이 아니어도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그럼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그거의 논쟁 자체가 문제가 약간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네. 결국 그걸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한 자가 컴퓨터에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화 기계에서 생산된 물건을 자동화된 기계가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동화 기기를 소유한 인간이 갖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소유의 주체가 네. 가질 수 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창작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나의 창조력을 발휘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그마한 과제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고 또 노력하는 디자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야, 일부에서는 오늘 그런 그런 결론만으로도 교수님 말씀을 들어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또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법이란 무엇인가, 네. 애매해서 일어난 사례 같은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이제 2부부터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것. 네, 아주 잘 정리를 하셨네요. AI 작곡 미술 가수 다 한다고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요즘 또 무서운 AI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부에서는 교수님 소개와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이제 미리 받아본 질문들 한번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네요. 자, 이제 2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조금 받아봤거든요.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하시던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쭉 골라가지고 교수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은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그 배경에 함께 찍힌 로고나 간판 같은 것들이 이제 함께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그 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내가 찍은 사진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찍혔다 그럽니다. 뭐 맥도날드 간판이 찍힐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놓은 뭐 간판이나 로고 같은 것들이 보일 때 그 위반 여부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우선 아까 제가 저희 나라라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우리나라에 역시 법학과 교수님이라 네. 이 맞춤법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케이스보다는 이제 저작권이 이제 FTA가 되면서 네. 실제로는 이제 미국 저작권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우리는 주로 미국 법을 많이 따르는 거죠. 아니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저작권법을 미국 법에 따르도록 그 협약이 돼 있어요? 이 FTA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저작권은 네네. 미국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어요. FTA가 그런 그래서 내용... 우리나라가 50년이었다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네. 70년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이 70년이어서. 그래서 이제 맞추느라고 늘어나게 되는 경우고요. 이제 요 케이스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이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핀볼 케이스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이제 핀볼 머신 케이스죠, 정확히는. 이제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소개됐던 What Women Want라고 했던 영화에 보면 What Women Want라는 영화. 예, 네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영화 장면에 핀볼 머신이 나와요. 이렇게 볼 이렇게 튕기는 거.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영화에 계속 찍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집에 그게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속 찍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핀볼 회사에서 소송을 합니다. 저작권 침해라고. 자기들이 만든 기계를 허락도 없이 찍었다 이거죠. 영화의 소품으로 사용했다. 네. 이제 그걸 저작권 침해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 그 영화가 이제 워낙 성공을 한 영화고, 네, 유명한 영화. 이제 미국 변호사들이 이게 이제 돈이 되겠다고 싶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겠죠.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사건의 경우에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물론 그 공정 사용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 일반적 관행적 사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걸 재산적 이익이 창출되는가, 그걸 통해서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걸 주요 요소로 보는데 영화에 그 장면이 찍혀서 영화사가 그걸 갖고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화가 성공한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는 그냥 집에 있는 장식품의 하나. 여기서도 보이면 이런 장식품들이 있는데 그냥 장식품의 하나로 보여진 거냐. 아니면 이걸 예를 들자면 그 핀볼 머신을 계속 클로징 잡아서 그걸로 클로징을 했다거나 이랬다면 좀
되게 문제가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영화 스토리가 전개된다든가. 뭐 하여튼 네,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주된 거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면 함께 찍힌 노그나 간판이 주된 거냐, 그걸 의도한 거냐라고 하는 게 찍힌 거냐 이거 그렇죠. 따라서.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와 제가 인물의 중심이고 옆에 그냥 로고가 조금 찍혔을 뿐이다. 그거면 그런 경우엔 큰 문제가 되지 저희 않는다. 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마치 뭐 셀카를 찍은 걸 빙자해서 그렇죠. 이거를 막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이 그렇게 찍혔을 때 그 사진이 어떻게 쓰였냐에 따라서 배경의 표절 유무, 뭐 저작권 유무가 판단을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사용하면 상업적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선 판례상 거의 이제 공정 사용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나라는 이제 판례가 법이 아닌 나라이잖아요. 저희 법률은 법률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었느냐가 중심에 없어요, 규정에. 법조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엄격히 판단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미국법 판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죠. 미국은 판례 중심이고 우리는 법조문 중심이고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좀 차이도 있군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찍힌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술 작품 중에서 회화를 제외한 캐릭터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예술 작품에서 회화를 제외한 캐릭터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글쎄요, 우선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예술 작품도 뭐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 뭐 7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릭터나 상표 어떤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작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을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개인 저작물일 때는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4, 5, 70년입니다. 4, 5, 70년. 네, 생존하는 동안도 보장되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70년까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작권으로. 근데 이거는 저작물이면 다 보호가 됩니다. 저작물이면? 그러니까 이게 회화냐, 뭐 건축물이냐 다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규정에 따라서 다 보호가 돼요. 그 사람의 창작성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캐릭터랑 상표를 다른 사람의 걸 쓸 수 있냐?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패러디 같은 경우인데. 패러디. 이거를 미국은 잘 인정합니다. 판례가. 근데 우리나라는 패러디에 대해서 되게 극히 보수적이에요. 인색하군요.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라는 작품을 가지고 정치를 패러디하는 경우에 미국 같으면 이걸 패러디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패러디를 그 작품 자체를 풍자한 경우만 패러디로 인정합니다. 작품 자체만 패러디로 한 경우만. 그러니까 A라는 그 사람의 작품을 그걸 가지고 그걸 풍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풍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패러디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예전에 왜 대통령 얼굴 가지고 막 이렇게 패러디를 하거나 장난을 좀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초상권이죠. 저작권이 아니고. 아니요. 그것도 이제 무슨 포스터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그 포스터를 만든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잖아요. 만든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패러디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도 사실 논의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문화에 기여한 측면에서 보면 패러디를 또 다른 창작으로 인정할 거냐, 이걸 저작권 침해로 보면 볼 거냐. 근데 사실은 뭐 가능한 한 이게 이제 원작자의 제품이 있고 패러디라는 건 2차 저작물이고 왜냐면 패러디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 둘 간의 문제는 이 둘이 해결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맞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작권 침해가 영리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친고죄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예, 엄청 무거운 굉장히 거죠. 무겁네요. 근데 영리는 그렇다 치고 네. 그 패러디를 한 사람이 뭐 영리 목적으로 안 했다고 치고 네. 이 상습이 문제예요. 상습. 아, 상습적으로. 제가 패러디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반복했을 땐 상습성이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양당사자 문제가 안 돼 버리는 겁니다. 다른 제목이 추가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더 중요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자가 그래 내 작품을 패러디해도 돼. 내 작품 패러디해갖고 더 내 작품도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가치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 원작자 의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친고죄가 아니니까 그냥 검사가 기소해서 처벌하겠다 그러면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상습적일 경우에. 네. 그것도 너무 도가 지나치면 어쨌든 벌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캐릭터가 뭐 50년에서 70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뭐 예외 어떤 사례들은 없나요? 뭐 캐릭터와 관련된 예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그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사안들이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네.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 예, 미키마우스인데 이 미키마우스가 미국의 저작권법을 뜯어고친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미키마우스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미키마우스 때문에 저작권법을 이제 계속 고치게 돼요. 워낙 강력한 캐릭터라서. 예, 그게 워낙 재화나 가치가, 제가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느냐가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키마우스가 이제 너무 엄청난 재화적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만료가 될 시점마다 저작권이 만료될 시점마다 이 저작권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됐다는 것은 월트 디즈니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면. 아니요, 그거 예전에는 훨씬 더 작았어요. 예전에는 저작권 보기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땐 14년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네요. 네, 그걸 한 번 연장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그게 28년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난 이유가 미키마우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디즈니가 이제 그러니까 이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은 엄격히 따지면 디즈니 개인 게 아니라 회사 거예요. 회사 거. 왜냐면 이게 이제 회사 명의로 발행이 되거든요. 네.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 거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법은 개인의 소유냐 회사의 소유냐에 따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달라요. 또 다르구나.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혼동이 좀 일어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막 여러 가지 글들이 나와요. 막 이제 그거 저작권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신 분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월트 디즈니사에 그 발행이 되는 게 1928년이거든요. 1928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저작권 기간을 다 만료하게 되는 시점이 생기게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원래는 1990년대에 저작권이 만료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1998년에 미국의 저작권법이 바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월트 디즈니사의 이 미키마우스를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바뀐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미키마우스 프로텍션 로라고 불러요.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미국의 문화적 가치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최초 발행 그러니까 사람 거는 원래 70년으로 되고요. 이제 법인 소유의 저작권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95년, 창작 연도로부터 120년입니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도착하느냐는 건데 이 미키마우스는 창작 연도가 아니라 발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즉 영화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9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8년에 나왔는데 95년이 된 거죠. 그리고 2023년이 만료 시점이에요. 내년이네요? 내후년이네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연장하겠죠. 미국이 연장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2023년에 그것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미키마우스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재밌는 사례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법을 이제 또 별칭이 하나 있어요. 이 법 이제 이 연장한 법을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닌데 이거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미키마우스 프로텍션 로라고 하는 것도
별칭이고 또 하나 별칭이 있는데 이게 소니보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소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소니가 디즈니 샀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그거 아니라 아니에요? 이 법안을 발의한 위원이 이름이 소니보노예요. 아, 이게 그냥 이름이 예. 우연히도 예. 아, 난 또 소니사와 관련 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아, 그 사람을 기리려고 그러니까 미국은 법에다가 그 법안을 이름을-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줘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법안 발의 전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의자인데 사망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붙였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소니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마치 뭐 만들어서 소니가 압력을 넣은 예. 것처럼 예. 아, 그것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네요. 예. 와, 이거는 디자인과 저작권법이라는 수업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교수님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빨리 더 얘기 듣고 싶은데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저작권이 있는 폰트를 재창조해서 사용할 때 위반 여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것도 네. 이제 서체도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제 차이인데 예전에 서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예. 네네. 그러다가 이제 서체의 독창성들이 인정이 되고 네. 이것들이 컴퓨터에 사용되다 보니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하고 네. 이걸 인정을 하게 됐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네. 디자인과에서는. 근데 이제 저작권이 있는 폰트라고 하는 건 이미 1차 저작권자가 있다는 뜻이고요. 아. 그럼 내가 이걸 바꾸면 2차 저작권이 되는 거거든요. 2차 저작. 네. 근데 1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 2차 저작도? 예. 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저작권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저작권 안에 내부적 권리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 인격권. 그게 뭐냐면 네. 어떤 것의 창조물은 그 저작자의 인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들어가 거예요. 있다.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저작물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술적인 명화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게 단순히 저작물이 깨진 게 아니라 인격까지도. 인격적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저작물이라는 게 본인의 굉장히 무서운. 정신적 산물인데. 그러면 2차 저작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재창조를 하면 이건 1차 저작권자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1차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네. 안 되면 추후라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1차 저작권과 전혀 무관하게 작업을 예, 창조를 하시던가. 하든가. 예. 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체를 이용해서 다른 로고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뭐 과제라든가 이런 걸 문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확대가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듣고요. 자, 5번 항목에 본인 제작 영상에 1분까지 대중가요를 삽입할 수 있는가? 예, 뭐 네. 요즘 뭐 유튜브 많이 하시고 영상 네. 만드니까 인트로로 음악을- 만든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배경음악도 예.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법에 네. 30초는 되고 1분은 되고 뭐 4마디는 되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저도 좀 애매하긴 해요. 예, 무조건 다 침해입니다. 무조건 침해. 예, 원칙적으로. 교수님 너무 좀 야박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는데 사실 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이용, 공정한 사용 이게 해당되느냐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다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커버곡들 하잖아요. 커버, 네네. 예, 5살짜리 애가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자, 그게 보면 뭐 여러분들은 예쁘고 귀엽다 그러지만 법적으로 보면 저작권 침해예요. 작사가 작곡가에. 유튜브에 그 커버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많던데.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그 사회통념상 그걸 문제 삼는 건 허용되지 않는 거죠. 미국 같으면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걸로 엄청난 상업적 이익을 얻거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 나라도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 원작자가 어린아이를 뭐 고소할 일 고소하거나 없고. 이럴지는 네.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고소한다고 해봐야 뭐 공정한 사용이라고 하겠죠. 뭐 정상적인 법적 판단이라면.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예, 네. 침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아,
참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네. 좋으신 방법은 네. 예, 저작권 없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네, 뭐 저작권 없는 걸 사용하시고요. 꼭 사용하고 싶으시더라도 여러분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시간 너무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명 건축물을 사진으로 담아서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저도 여행을 가고 가면 이제 유명한 건축물들 많이 찍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막 보여지는 것들 찍어서 내가 뭐 디자인에 사용해도 될까요? 자, 상업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막 들으셨으면 네. 한 가지 키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상업용. 상업용.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영리를 위한. 영리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 케이스들은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에 보면, 길거리 뷰. 그 길거리 뷰가, 그 내비게이션의 건물들이, 그 본인들이 이제 운전자가 더 편하게 보려고 특징적인 건물 그대로 모습을 3차원 3D로 만들어서 네. 진행합니다. 길 찾기 편하게. 그걸 이제 그 진행하는데 핵심 이슈가 됐던 사안이 이게 저작권 침해냐는 거예요. 건물 모양을 그대로 딴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에. 네네. 저작권 침해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예, 왜냐면 이게 이제 건축물 그대로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징표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 것까지 저작물 침해로 볼 거냐. 네네. 의견이 뭐 분분했습니다. 그때 네. 저작물 침해로 봐야 한다. 네. 아니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그냥 평면으로만 다 그리라는 얘기냐. 네. 예, 뭐 실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입법적으로 허용해야 되느냐는 뭐도 제기가 됐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업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 이게 재판까지 가서 전국적 판결이 내는 사건은 아니고 네. 조정으로 끝난 사건인데 네. 헤이리에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헤이리에 많죠. 예, 네. 그 건축물을 모 광고에서 네. 그걸 갖다 썼어요. 찍어서 썼다는 거냐? 아니면 예. 배경으로 썼다는 건가요? 예, 배경으로. 배경으로. 예. 그래서 썼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작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원이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00만 원인가 아마 조정금을 내고 사건이 정리됐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을 법원의 판결까지는 갖지 않았지만 네. 그 광고 제작사와 그 광고주가 네.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죠. 저작권을 인정했다는 거네요. 네. 네. 어쨌든 상업용 사용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판례도 생긴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건축물들 사진으로 담아서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에 걸린다. 하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유명한 건축물이요. 네. 뭐 고대 시대 때 만든 건축물 이런 건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축물만. 네. 그러니까 뭐 콜로세움 같은 거는 뭐 상관없는 거고. 네. 에펠탑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까? 그건 프랑스 법에 일정한 제약이 있어요. 그 미키마우스 같은 거네요, 그것도? 예.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고유한 그 특성들을 때문에. 갖고 있어요. 야, 복잡합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예. 그런 범위인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또 본인들이 또 잘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어쨌든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건물이 유명한지 그 유명한 거에 어떤 기준도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이게 유명하냐 안 유명하냐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냐 안 받냐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군요. 누군가의 예, 그냥 누구의 그러니까 건축 저작물도 누군가 지으면 저작물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되는 말씀드렸는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만 저작물이라는 유럽식 기본적 베이스, 문화주의적 방식에 따르면 이건 그냥 사각형으로 지은 빌딩들은 저작물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돈과 힘 투여됐다면 사각형으로 지은 건물 누가 보더라도 그냥 건물이어도 누군가가 지은 거니까 저작권으로 보호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헤이리에 있는 많은 예쁜 집들도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경계선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아직 논의가 없어요. 정말 애매합니다. 애매하면서도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고 항상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일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질문들 3부에서 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계신데요. 다들, 와, 저작권법 역시 어렵네요. 복잡하네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거 맞고요. 그렇지만 또 어려운 건 맞는데 너무 재밌네요. 뭐, 네, 서희 씨 재밌다고 하셨고요. 동민 씨도 반갑습니다. 영민 씨, 생각보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고요. 박민정 씨 반갑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다시 봐야 할까?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방지기님, 에펠탑도, 네. 네, 교수님, 3부에서 또 이제 나머지 질문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법을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법을 이용하는 법에 대한 질문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에 해당되는 이런 뭐 저작물들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나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 저작권이 풀리지 않은 음악이나 영상을 그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직접 전화하고 네. 뭐 이러는 건가요, 결국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그렇게 것들은- 따지면 저작자가 이제 전화에 시달려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작물 위탁관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저작물 위탁 관리제도. 예, 그러니까 제가 저작자면 네. 저작물을 특정한 단체에 맡겨놓으면 아.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을 나한테. 예, 부여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저 처음 만들 때는 강제적으로 특정한 단체에만 부여됐다가 네, 네. 요즘은 뭐 음악은 음악 따로, 네, 그 네. 이제 가수는 가수 따로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저작권에 대하여 관리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사용 승인을 얻으면 돼요. 네. 그래서- 아니면 본인을 직접 컨택하거나 네. 그래야 근데 이제 일부 중에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은 네. 관리 위탁을 안 맡길 수 있어요. 스스로도 충분히 네, 그 자기가 관리하고 수익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그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뭐 이메일이든 뭐 어떻게든 예, 연락을 개인 취해서 유지해서, 예. 네, 해야 되겠네요. 예, 하셔야 되는 게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1인 기업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 로고를 등록하는 방법. 네, 요즘 1인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로고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저작권을 이제 내 저작권을 찾기 위해서. 이게 이제 브랜드 로고라고 하시는데 이게 브랜드라고 하면 네. 이제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달라져요. 상표권으로 갑니다. 상표권. 예, 왜냐하면 내 영업에 표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표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상표권 등록을 알아봐야겠네요. 예, 상표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상표권이 이제 등록을 하려면 유사하면 상표권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심사를 거치는 거죠. 예, 기존 상표권과 유사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상표권이 유사한지 아닌지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상표권을 등록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상표권의 경우에 기간이 있어요. 네. 유효기간이.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게 되면 그걸 이제 유지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상표권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심사들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갤럭시 같은 삼성 상표권은 네.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걸 상표를 한 건 허용돼야 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기존 그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으신 방법은 이제 그게 그 키프리스라고 키프리스. 네, 라고 하는 네, 그 네. 사이트가 있어요. 네. 국가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디자인, 상표 이런 걸로 다 네네네. 구분이 되어 있고 네. 거기서 쳐보시면 어떻게 나옵니다. 네. 비슷한 이름을 치면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내 마음이라고 치면 내 마음이라고 들어간 상표는 상표는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승인이 됐고 거부됐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상표를 낼 때 비슷한 게 있는데 거부된 적이 있으면 그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 것도.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 URL 등록하는 거랑 좀 비슷한 네. 그런 거네요. 네.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거군요. 예, 이거는 근데 뭐 독창성보다 선점이에요. 거의. 선점. 네.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 그래서 쓰지도 않는데도 막 이것저것 다 등록해 놓는 예, 그런 전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나 뭐 5만 가지 상표를 다 등록합니다. 그렇죠. 미리. 예. 네네.
맞아요. 자동차 이름 지을 때도 네. 그래서 그런 거 다 등록하고 그런다고 네. 들었어요. 저도 키프리스를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키프리스란 사이트를 통해서 상표를 등록해 놓으시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등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유지 비용이면 아, 유지 비용이 또 있군요. 아, 쉽지 않네요. 네. 아, 유지 비용이 또 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본인의 디자인 작업물 저작권 권리 주장을 위한 방법.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저작권은 등록을 안 해도 원래 저작권자가 돼요. 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네, 일단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드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아,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입증을 편하게 하고 소송 이후에 침해당했을 때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한 즉각적으로 거예요. 대처하기 예, 위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작물이 먼저 등록된 자가 실제는 저작권자가 돼버리거든요. 등록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네. 거고요. 뭐 등록을 안 했다고 자기가 저작권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작업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업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신 거니까 과연 내가 이걸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작업을 하면 보다 더 창조적이고 자신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권리 주장을 내가 좀 확실히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상표권 등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등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같으면은 그 키프리스에 가면 뭐 예를 들어 그릇 같은 경우에도 그릇에 디자인 모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어떤 꼭 상표가 아니라 그 제품의 모양이라든가 예, 뭐 그림 여러 종류들이 다 있어요. 다 가능하고 종류별로. 네. 특허도 있고 다 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게 이제 기존에 쉽지 않죠.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걸 등록을 하려면 디자인 등록을 하려면 기존 그릇과 이게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본인이 이걸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네. 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하실 한계가 수는 있죠. 있는데 네.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그거의 형식에 맞춰서 쓰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자인과 이런 특허 출원에 관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제 변리사이고요. 변리사. 뭐 네. 변호사들도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많아지고 있어서 변리사 분들께. 이렇게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출원이 거부당하면 또 다른 것도 변리사를 또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해법을 것도 또 찾아보고. 네. 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형식 요건이 결여되면 바로 이제 단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형식 요건을 채우는 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비용도 들 거고요. 뭐 비용이 혼자 하는 거니까 책을 사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아, 네. 네, 굉장히 오늘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10시가 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본인의 디자인 작품을 등록, 출원, 셀프, 저비용으로 가능한지 역시 비슷한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거 또 다른 질문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네. 같은데요. 네. 디자인 작품에 관련된 내용 네. 제가 설명을 좀 전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등록 출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 형식 서류들이 이제 있어서 네. 그거 뭐 알면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등기도 맡기시잖아요. 뭐 집을 사시면. 네네. 저는 제가 했거든요. 당연히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때 되게 좋으시겠다. 등기 같은 거 처리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네네. 그런데 다들 또 무섭고 자신 없고. 예,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예, 또 그 돈 주고 맡겨야 되는 맡기는 거죠. 거죠. 네. 저는 하다못해 연말정산도 참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힘든데. 네. 자, 준비된 질문이 물론 여러분들 많이 있고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한 강의가 있나요? 혹시 법학과에? 저작권법 강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이게 저작권법하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전체에 대한 강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네. 그러다고 이게 이제 법학 기초 지식이 있는 학생을 전제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듣기에는 쉽지는 않죠. 네, 있긴 있으나. 쉽지는 않죠. 뭐 디자인학과에서 하나 만드시죠. 네, 사실 교수님하고 저하고 가끔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디자인과 저작권 수업 하나 만들자고. 저도 굉장히 수긍이 가고 만들고 싶은 과목이고 오늘을 계기로
저희 디자인 학부 교수님 다 설득해가지고 디자인과 저작권법에 대한 수업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계기로 우리 디자인 학부에도 이런 좋은 법률 관련 수업이 생기면 좋겠고요. 뭐 중간 과제가 상표권 등록하기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기말 과제로. 너무 어려운 학생 네. 너무 어려운. 어쨌든 시도해보기.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키프리스 한번 들어가서. 뭐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네. 그냥 뭐 중간 과제로 그 서류 써보기. 써보기에 뭐 그런 거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하면 뭐, 네. 뭐 크리틱을 해두면 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저 고친. 벌써 과제랑 막그 강의 계획이 막 떠오릅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야, 학생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관심 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오, 디자인과 저작권 환영입니다. 어렵겠네요. 네, 다들 좋아합니다. 뭐든지 돈이 드네요. 네, 박인정 씨.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항상 좋은 작품을 만들 생각만 했지, 그 작품을 어떻게 보호할지, 또 남의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심을 가질지, 이런 고민 없이 작업을 해왔다면, 오늘 계기로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내 작업도 보호하고, 남의 작업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작업이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창의력, 또 여러분들의 노력들을 더 많이 쏟아서 여러분들의 작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디자인학부 학생들에게 법학과 교수님으로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법적인 관점에서 좋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시면 네. 여러분께 보호 이제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김학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남이 제게 보호받으려면 타인께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네. 저작권법이 어렵다고 하지만 네. 그 마인드만 있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오늘 아주 명언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 작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저작물도 소중한 것이다. 존중을 하고 또 그런 가치들을 인정하고 내 작업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강의여서. 아니요. 너무 재밌었고요. 저 교수님하고 늘 평소에 뭐 식사만 하고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로 교수님의 진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또 기획처장도 새롭게 맡으셨는데 학교를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또 일도 열심히 많이 해주시고요. 학교에 관련해서 법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네. 네, 저희 학교에 법률 관련해서도 또 자문교수로 계셔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에서의 권리,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출연해 주신 양재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학과의 양재문 교수님 모시고 진행한 디방 14회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잘 계획하셔가지고 3월에 시작되는 개강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멋진 새 학기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열리는 또 디방은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대학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도와주신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양재명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